4월 17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상클 본방사수하고 영화 관람권 받자. 지난주 금요일 당첨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내셔널 6538님은요. 커피 한잔하면서 편안하게 보는 상암동 클래스. 편안한 진행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은 아니었는데 네, 마음에 들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본방송 보시다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꼭 붙여주시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간추려 드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 강내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토요일 2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해 6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From what I understand, somebody in there that had a gun somehow walked in with a gun and just opened up fire, for no reason, 한국과 일본이 외교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2+2 외교 안보 대화가 5년 만에 열립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남산 135터널 양방향 모두 교통량 변화를 실험하기 위해서 혼잡 통행료를 안 받습니다. IMF와 미 연준의 잇따른 경기 침체 경고 어떤 내용인지 정리하고 투자 조언도 챙겨드리고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남이 사면 오른다? 주식 투자하는 내 마음 제대로 읽기 인지심리학자에게 들어봅니다. 그 스마트폰 케이스 고를 때 막 온라인 쇼핑몰에서 1시간 넘게 막 고르다가 결국 못 산 적이 있거든요. 못 샀습니까? 네, 아직도 못 샀습니다. 근데 주식 종목은 뭐 남이 말하면 바로 딱 구매하는 그런 심리. 사게 이따가, 되죠. 네, 김경일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국내외 뉴스부터 즐거운 심리학 공부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김민지 기상캐스터. 주말에 비가 왔는데도 아직까지 좀 황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주말 내내 비가 오락가락 이어졌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렸지만 그래도 미세먼지가 다 씻기긴 부족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오늘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의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5도 안팎으로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 7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안개도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제주는 순간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7도, 창원 8도로 어제보다 낮겠지만 낮 기온은 대전, 대구 21도, 광주 23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주 중반부터는 낮 기온이 껑충 뛰어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주중에서도 출근 정체가 극심하다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정체가 빠르게 시작이 됐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도봉지하차도 출구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쭉 정체고요. 강 따라 이동하는 길은 강변북로가 특히나 어려운데요. 행주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화재로 통제가 됐었던 110번 제2경의선이 북의왕과 산막나들목 사이를 다시 지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 부근 정체도 살펴지고 있는데요. 성남 쪽으로는 신천부터 일찍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막혔다가 다시 한번 용인을 중심으로도 길게 속도가 떨어집니다. 1번 경부선은 시구간인 서초 부근에서 양방향 막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부산 쪽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신갈과 남사 부근에서 각각 10여 킬로미터 구간씩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안전띠는 전좌석에서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는데 자금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어제 강내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입니다.
강 씨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이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한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과 함께 돈봉투를 만들어 당 곳곳에 뿌렸다는 겁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달여간 국회의원과 캠프 관계자를 통틀어 약 70명에게 총 9,400만 원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가운데 8천만 원이 강 씨가 지인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검찰은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송영길 캠프 출신인 강화평 전 대전시 동구 구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외에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나머지 피의자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미 다른 금품 수수 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이번 돈봉투 파문에 다른 주요 인물들이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정근 씨는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7월 사업가 박모 씨는 이 씨에게 한국 남동발전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국회 산자위 소속이던 이성만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박 씨와 한국 남동발전 사장을 소개시켜줬다고 돼 있습니다. 이 의원이 직접 한국 남동발전 측에 연락해 편의를 봐주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마련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는데 그보다 앞선 이정근 씨 로비 과정에도 개입된 겁니다. 돈봉투 사건 전달자로 입건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씨 판결문에 등장합니다. 박 씨가 수자원공사 태양광 사업 관련 청탁을 하자 이 씨가 이 의원이나 강 씨가 정치적인 동지들이어서 앞장서서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2달 뒤 박 씨는 실제로 강 씨를 만나 태양광 설비 납품 관련 청탁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강 씨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동안 2건의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올 들어 미국에선 하루에 1.5건꼴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엘라베마 북동부의 데이드빌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건 토요일 밤 10시 30분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16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역 댄스 교습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From what I understand, had somebody in there that had a gun. Somehow walked in with a gun and just opened up fire, for no reason. 이 사고로 10대를 포함한 4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공원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있던 곳에서 누군가 총을 쏘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네소타에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총을 쏴 경관 1명이 숨지는 등 주말 내내 크고 작은 총기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 들어 4명 이상이 총에 맞는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은 하루에 1.5건꼴로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지만 바로 전날 열린 전미 총기협회 연례총회에선 여전히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This is not a gun problem. This is a mental health problem. This is a social problem. This is a cultural problem. This is a spiritual problem. 다른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들도 저마다 총기 소지 자유 수호를 위한 전사가 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총기 문제는 또다시 정쟁 속에서 해법을 찾기 힘들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에선 또다시 총리를 겨냥한 테러가 발생했죠.
기시다 총리의 연설 현장에서 붙잡힌 폭발물 테러 사건의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던져진 은색 폭발물이 쇠파이프 폭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총리 뒤편으로 날아든 은색의 폭발물. 기시다 총리로부터 약 10m 떨어져 군중 속에 섞여 있던 24살 용의자 기무라 류지가 던진 겁니다. 용의자는 현장 체포 당시 또 다른 폭발물을 꺼내든 상태였습니다. 일본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폭발물 분석에 들어갔는데 쇠파이프 폭탄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용의자 소지품에서 칼이 나왔고 가방엔 폭발물과 비슷한 물건이 여러 개 들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택수색에선 기무라 용의자의 컴퓨터와 화약물질로 보이는 물건이 압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지금껏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치 테러 여부를 밝힐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무라 용의자는 지난해 9월 가와니시 시정보고회에 참석해 시의원의 보수 문제를 질문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폭발물 테러를 피했던 기시다 총리는 선거 지원 연설을 이어갔는데 용의자 체포를 도운 어부들에게 감사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容疑者確保にご協力いただいた方に対し、直接、お礼の電話を入れ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오는 23일엔 선거를, 다음 달엔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을 치르는 일본은 이번 테러를 계기로 경계 태세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양국 간 협의 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5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양국은 오늘 대화에서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환경과 향후 양국의 국방, 안보 협력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 동안 남산 135 터널 혼잡 통행료 2,000원을 면제합니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해온 혼잡 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는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35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에 부과됐습니다. 시는 교통량과 통행 속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연말까지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생방송 시청 인증하고 영화 관람권 받기 시청 인증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립니다. 지금 많이 촬영하십시오. 샵 상암로 클래스 해시태그 붙여주시고요.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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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찰칵. 찰칵찰칵. 네, 국내 뉴스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이번 주 도시락 좀 유독 궁금해요, 저는. 갑자기 왜 궁금하시죠? 이번 주만요. 네. 왜 유독 오늘 궁금한 거죠? 바로 가겠습니다. 좀 더 애드립이 늘고 있어요. 네, 뒤집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중국어선 때문에인데요. 이 북한 경비정이 지난 토요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습니다.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자 10분 만에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현재 열흘째 군 통신선 통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범한 겁니다.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나요? 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는데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백령도 동북 쪽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 2km 정도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이 합참 설명에 따르면 당시 중국 어선 여러 척이 NLL을 넘어와 조업 중이었다고 하네요. 이 어선들을 지그재그로 쫓는 듯이 움직이다가 NLL을 침범했다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10번 이상 경고 통신을 보냈고 반응이 없자 기관포 10발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부딪혀 승조원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키워드처럼 이 중국 어선 때문에 NLL을 넘었다는 건가요? 네, 일단 군 당국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군 당국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했을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NLL일 때 가시거리가 90m 정도였는데요. 이게 상당히 짧은 겁니다. 또 요즘 꽃게잡이철인데요. 무단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을 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침범할 때와는 움직이는 형태도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에 와서 막 불법으로 조업을 네.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큰 골머리를 썼고 있잖아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뭐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말을 해줘야지 입국 다물고 있으면 뭐 우리가 압니까? 그러게요. 네, 사실 말이 그렇게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와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북한은 지난 6일 이후 우리 측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성 통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발 준비 차원의 침범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당국 역시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지금 추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도시락 꺼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엄벌은 없었다인데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혼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30대 직원 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이슈에서도 지난 1월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고인과 유족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아이고. 네, 장수 농협에 다니던 이 30대 남성 이모 씨가 발견된 차량입니다. 지난 1월 이 차 안에서 스스로 눈을 감았습니다. 유족들은 1년 전 직장 상사가 새로운 이후 괴롭힘을 받아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수도 없이 이어졌다고 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서도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그럴 때 휴가를 쓰고 이놈 새끼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참 저도 이 사건 기억납니다. 그때 그 소식 듣고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라도 그 돌아가신 분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밝혀져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일어났던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다수의 상급자에게 면박성 발언을 들었고 주말 대체 근무 요청을 이유로 27만 원이 넘는 킹크랩을 사오라는 요구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논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사왔고요. 사비로 샀습니다, 이거를. 27만 원 넘게요. 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니까 부당한 업무 명령을 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측이 선임한 노무사,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가해자와 지인 관계였고 편향적인 조사를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들 처벌받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의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법 위반 사항도 파악을 했는데요. 이 장수농협 이 4억 원 넘게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293차례 위반하는 등 법을 어겼습니다. 이 중 6건에 대해서 형사 입건하고 상사 2명에 대한 8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도 이 좀 괴롭힘을 한 그 당사자에 대한 처분이 조금 송반방인 처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너무 약해. 네. 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것도 갓 결혼식을 올린 새 신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측은 또 안이하게 대응하고 조직적인 은폐도 시도했고요. 결론은 징계와 과태료였습니다. 아까 이용식 캐스터 말한 대로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이 처벌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다 각자 판단하실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가 그래서 엄벌은 없었다. 잘 고른 것 같아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네네. 다음 도시락, 마지막 도시락이죠? 더 없는 거 보니까. 세 번째, 보내주시죠. 보셨군요. 마지막인지 모르지만 세 번째 도시락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하와이처럼 물음표인데요. 하와이 제가 못 가봐가지고 가면 좋겠죠.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 분담금, 이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도 하고 뭐 이른바 입도세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국내에 있는 자국민이라도 제주도 갈 때는
돈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이게 입법화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아직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8월엔 한국환경연구원에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1년짜리라서 이제 8월쯤, 7, 8월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는 올해 안 이 국회 상정을 목표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처럼이라고 키워드를 뽑았군요. 하와이가 이 관광객한테 돈을 내게 하는 방안을 입법화했잖아요. 네, 그렇죠. 가보진 못했지만 하와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짜리 관광 허가증을 받는데 $50, 우리 돈으로 한 6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이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가요. 그러면서 이 하와이와 닮은 꼴인 이 제주 역시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관광객이 급격히 늘고 제주 사회와 자연 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생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온 상황이었습니다. 뭐 취지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얼마를 내게 되는 거예요? 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앞서서 비슷한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17년에 의뢰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보면은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의 경우 승합차는 하루 10,000원, 경차나 전기차는 5,000원, 그리고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이 연구 결과 제시했습니다. 네. 이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었고요. 연간 징수액 다 더하면은 1년 차에 1,407억 원, 그리고 5년 차쯤에는 1,669억 원으로 추계됐습니다. 뭐 사실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 인당 내야 되는 그 8,000원 세금 정도. 8,170원.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진짜 이 법이 생기게 될까요? 일단 뭐 조금은 지켜봐야겠죠. 이게 또 상황도 중요하고 여론도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제주 역시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영훈 제주지사도 최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건 아니라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내는 돈이 실제로 제주의 그 환경 보호를 위해 쓰인다면, 제대로 정말 쓰인다면 사실 나쁜 것 같지 않긴 한데 그렇죠. 액수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또 반대로 요새 제주도가 뭐 바가지 요금이다 이런 문제도 좀 있잖아요. 관광지화가 돼서. 그런 힘들더라고요. 문제도 좀 동시에 해결이 잘 돼야 좀 납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월드클래스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용주 캐스터. 굿모닝 대한민국.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독일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7시부터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1961년 첫 원전 가동 이후 62년 만인데요. 이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탈원전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일이 유일합니다. 독일 환경장관은 이 세상 어떤 원전에서도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탈원전은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뭐 안전에 생각하면 좋은데 뭐 이게 전기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있었던 건데 뭐 대체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독일은 이 태양광, 풍력 등 이런 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에너지 전환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과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같은 유럽 안에서는 아직 뭐 원전에 의지하는 국가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유럽 최대 원자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아하. 독일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56개 원전을 보유한 프랑스는 새 원전을 짓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폈지만 현 정부 들어 공식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 원자력 발전 사실 이런 게 맨날 토론 주제잖아요. 맞아요. 안정성이냐, 경제성이냐, 그러니까 어디에 그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한날 한시에 두 나라가 다른 행보를 걸어갔네요. 그렇죠. 심지어 같은 유럽에서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 돌연 종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자신의 블로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촉구한 건데요. 예부게니 프리고진은 특별 군사 작전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모든 계획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프리고진이라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뭐 전투기 타고 한번 붙자. 기억나요. 되게 좀 강경하게 전투 의지를 막 불태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태도가 돌변했네요. 그게 그 러시아의 병력 손실이 막대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우려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좀 대규모 봄철 반격이 조만간 시작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푸틴이 이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공격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반격 좀 하려니까 전쟁 멈추자, 화해하자. 이건 좀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긴 해요. 그러니까요. 빨리 끝나야죠. 자, 다음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사람과 햇빛도 없는 지하 동굴에서 인간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으세요? 저 이틀? 이틀이요? 이틀은 좀. 저는 상암동 클래스를 매일 지키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그 지하실에서 햇빛도 불도 없는 곳에서 무려 500일을 동굴에서 홀로 버텼다고 합니다. 저 사람? 예, 저분인데요. 스페인 출신 산악인인데요. 올해 50살인 이 누님은요. 지난해 2021년 11월에 지하 70m 동굴로 내려간 뒤에 500일 만에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누님은 햇빛, 헬멧, 라이트 등 약간의 빛과 책, 종이와 연필, 뜨개질감을 제외한 그 어떤 문명과 접촉 없이 혼자 생활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햇볕도 안 보고 뭐 다른 사람이랑 말도 못 하고 어떻게 살죠? 500일을 동굴에서 어떻게 견딜까요? 네,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네. 그죠? 근데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누님은 동굴에서 책을 읽고 글도 쓰고 뜨개질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주기적으로는 이 식재료가 배달이 됐지만 대화는 뭐 전혀 없었고요. 화장실 문제는 이 지정된 장소에 용변을 버리는 것으로 처리를 했지만 샤워는 500일 동안 못했어요. 500일 동안 1년 반 동안 샤워를 못했어요. 네. 그래도 사람이 살 수가 있군요. 살 수는 있지만은 좀 악취가 조금 있겠죠. 네. 그런데 이 누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는 파리가 몰려들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네, 파리가 애벌레를 낳아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파리가 온몸을 막 뒤덮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는 160에서 170일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 안에서 시간 개념이 사라진 거죠. 네네. 누님은 500일 만에 마주하는 햇볕에 이 시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선글라스를 쓰고 지상으로 올라왔는데요. 누님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Yo sigo anclada en el 21 de noviembre del 2021. Yo no sé lo que ha pasado en el mundo, no sé... O sea, yo he salido de la cueva... Ninguna. De hecho, no quería salir. 야, 근데 대단합니다. 500일 정도 저렇게 살았으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난지도 몰랐을 거고 상암동 클래스 이 재밌는 프로그램 시작한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분 인터뷰에 보면은 나오기 싫었다라고 하는 게 좀 좋았나 봐요. 좋았나 안에서의 봐요. 생활이. 그러니까요. 자, 어쨌거나 이 강인한 정신을 가진 누님입니다. 이 경험담 이 책으로 내거나 영어로 지금 히트를 칠 것 같은데 시나리오 작업 이도성 기자 바로 시작해 주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7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 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IMF와 연준의 경고, 경기 침체가 덮쳐온다. 지난해부터 세계 경제를 괴롭혀왔던 고물가가 좀 진정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경기 침체라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이에 앞서서 IMF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률도 또다시 낮춰 잡았습니다. 연준과 IMF의 잇따른 경고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바람 앞 촛불 같은 이 상황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의 빅피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우울하지만 그래도 네. 꼭 짚고 상황을 인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맞습니다. 오늘 좀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 물가 상승이 좀 진정되는 좀 기미가 보여서 이제 투자자들이나 뭐 세계 시장이 이제 됐다. 네. 금리 더 안 오르겠다. 이렇게 좀 환호를 했는데 맞아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갑자기 경기 침체 이게 말이 나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회의록이라는 것은 금리를 결정하는 당사자들이 뭐 수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에는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네.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장기화된다. 2년여 동안 그 경기 침체 현상이 장기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22년 한 해 동안의 숙제가 물가였는데 23년 경제의 숙제는 이제 경기 침체겠구나.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역습이 본격화되는 해가 23년이겠구나. 이런 좀 무시무시한 경고가 시작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군요. FOMC 3월 의사록에 네. 올해 말부터 경기 침체 시작돼서 벗어난 2년 예상된다. 네. 암울하네요. 보통 우리가 전망할 때 그래도 상저하고 하면서 23년 상반기가 좀 어둡겠지만 23년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네. 아니라 2년이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난리 났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연준 의사록 공개되기 약 이틀 전쯤에는 이번에는 IMF가 네.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세계 전체를 봐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또 한 번 낮춰잡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IMF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해요. 네네. 1월, 4월, 7월, 10월. 그러면 지난 4개월, 4번에 걸친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동안 네. 우리나라는 4번 연속 하향 조정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2.3에서 2.0으로, 2.0에서 1.7으로, 1.7에서 또 이번에 1.5%로 하향 조정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할 때도 있었거든요. 1월에.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하향 조정했고요. 이 4월 경제 같은 경우도 2.9에서 2.8로 세계 경제를 하향 조정했지만 미국 경제는 상향 조정하고요. 네. 중국 경제는 유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 경제를 강하게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 1.5% 성장률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은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경제 위기를 4번 만났어요. 첫 번째가 1980년 네. IMF 외환위기 2번째, 그리고 3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 4번째가 팬데믹 경제위기. 네. 역성장했던 경제위기 국면입니다. 근데 이 경제위기 4번을 제외하면 23년 성장률 1.5%가 가장 낮은 숫자예요. 말 그대로 좀 강한 경기 침체가 말 그대로 본격화되는 그런 경제 국면이다. 이렇게 IMF가 경고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IMF가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이번에도 내렸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첫 번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만의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하향 조정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있겠죠. 네.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부동산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23년 2월 기준으로 7만 5천 호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준공후 미분양이에요. 준공후 미분양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길 가다가도 여기 앞에 보면 이거 다 진 아파트인데? 근데 공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준공후 미분양이 한 달 사이에 1,000호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니까 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가 있을까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건설사들이 이거 준공하고 분양 완료한 다음에 그때 돈 갚을게 돈 좀 빌려줘. 그렇죠. 이게 부동산 PF잖아요. 네. 근데 이 부동산 PF가 쌓이기만 하고 갚을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양이 잘 돼서 돈을 받아서 건설사가 금융권에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분양부터 안 되니까.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건설사들은 일부 건설사들은 부도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부도가 난 건설사들로부터 대출을 해줬던 그 금융기관은 그 부실을 떠안게 되죠. 네. 그러니까 금융부실, 경기침체.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또 역시나 수출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했으니까 수출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수출의 대장주가 뭡니까? 바로 반도체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근데 반도체 수출 규모를 보시면 22년 3월 달 132억 달러 규모였다가 네.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23년 3월 87억 달러 규모로 줄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33.9%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월 달보다 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절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3년 3월은 22년 3월과 비교해야 되거든요. 역시 132억 달러에서 87.3억 달러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계속 지금 몇 개월째 마이너스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장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어떨까요? 수출 규모도 마이너스고 무역 적자도 지금 1년 이상 적자 추이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이제 회복의 걸림돌로서 판단하는 IMF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수출 문제 그리고 또 IMF가 우리 경제에 경고를 한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참 좋아야 될 것은 나빠지고 있는데 나빠야 될 것은 더 커지고 있어요. 바로 가계부채를 지적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난 이후에 세계 각국은 2007년보다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22년 현재까지 이미 2,000조에 가깝게 1,867조로 가계부채 규모가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늘었는데 주택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면 집을 변제하더라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일으켜서 집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그러면 담보 물건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이 은행 부실로 또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능력이 개개인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집값이 이미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이 빚을 다 변제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DSR이라고 합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분모해 두세요.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 분모에 1,000만 원을 둡니다. 그리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얼마씩 갚을까? 그게 분자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가처분 소득이 우리 집이 1,000만 원 버는데 원금과 이자 상환을 200만 원씩 한다. 그러면 그 집의 DSR, 총부채 상환 비율은 20%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 DSR이 13.4%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주요국이죠. 호주 다음으로 높아요. 결국 돈 벌면 번 돈을 빚 갚는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비가 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어떤 회복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한다라고 IMF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 경고한 거 전국 미분이 아니라 부동산 PF 상황 그리고 반도체로 인한 뭐 수출 부진 전체적으로 그리고 가계부채까지 세 개를 지적을 대표적으로 했다 정리가 됐고 우울하긴 한데요. 내일도 교수님 모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경기 침체에는 뭐 저축도 중요하지만 투자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시청자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제가 늘상 이 자리에 왔을 때 주로 많이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던 그 메시지가 바로 금리의 향방을 이해하셔라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금리 인상이 여지가 많지 않아요. 한 번 정도 인상하거나 아니면 계속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시중금리는 먼저 움직이거든요. 먼저 시중금리는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은 오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반드시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국채에 투자를 하셔라. 채권에 투자를 하셔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상당 부분 시중금리는 떨어질 일만 남았겠구나. 물론 여전히 높은 금리겠지만 어쨌든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과정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국채 가격은 오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 좀 장기적으로
국채나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것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금리의 향방을 파악하고 그리고 채권 좀 잘 눈여겨봐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매주 월요일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합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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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나오실 때마다 막 재미있게 심리학 이야기를 하다가 딱 머리 한 방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고 인생의 진리를 맞아요. 깨달아요. 그렇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주제 한번 바로 보여주시죠. 주식 초보에서 탈출하려면 내 마음의 차트를 읽어라. 최근 국내 증시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 뭐 돈 벌었다,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이런 얘기 들려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나만 실패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네. 마음의 해답이 있을까요? 이 교수님 투자는 심리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 투자할 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뭐 근데 뭐 옷 한 벌을 사도, 네. 뭐 아니면 점심 메뉴를 골라도 항상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선택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마음이니까 주식 투자한다라고 한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투자라는 개념이 좀 너무 거룩한 개념, 거창한 개념이라서 저는 그냥 오늘 주식 쇼핑해 뭐 이런 내가 소비한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네.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어오는 게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괴로워하면서 뭐 아니면 단말기나 아니면은 이제 스크린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투자라는 게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죠. 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 있으면 결코 내 발전이나 내 삶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건 유태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나 아니면 펀드 상품 같은 거에 이제 가입을 해서 하게 해요. 예.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와 사회 구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라. 그렇죠. 그냥 단순히 네. 돈을 벌게 하기 위한 게 아니군요. 그래서 그렇게 큰 가치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돈을 버는 게 일부 들어가는 거죠. 순진한 소리,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대단히 큰 오산인 게 주위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랑 비슷한 또래인데 참 세상을 잘 알아. 저 사람은 정말 나랑 직업도 같은데 어떻게 나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경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금의 흐름 같은 걸 잘 보지? 다 떠나서 부럽잖아요.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되고 싶은 삶은 따로 있고 주식 투자는 따로 있고 이거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좀 아예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부터 좀 이렇게 좀 재정비하고 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네요. 근데 좀 심리학,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내가 사면 다 떨어진다. 내가 팔면 다 올라. 이런 말을 거의 뭐 한 100명 너무 많이 들어요. 99명은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버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왜? 근데 이게 실제는 아닌 거겠죠, 그게?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식,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의 주식을 10개를 선택해서 이제 계속해서 차트를 보여줍니다. 실험적으로요. 그런데 그 차트는 한 달 동안 사실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 다 패턴이 있고요. 합치면 근데 수익률은 0이에요. 0. 그러니까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기억력 테스트라는 거예요. 네. 그 10개의 기업. 5개는 올라가 있고 10개는 떨어져 있는 5개는 떨어져 있는데 그 각 기업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검사해 보면 떨어진 주식의 기업이 훨씬 더 기억이 많이 오래 남아 있죠. 왜냐면 그게 더 현저하고 그걸 더 많이 받고 실제로 안구운동 추적기로 이렇게 봐도 거기를 집중적으로 보죠. 아, 그래요? 네. 무엇이 떨어졌나를 계속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무엇이 올랐나를 살짝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좀 올랐나 그러는 거 난 다음에 거의 80%는 무엇이 떨어졌고 이게 왜 떨어졌고 얼마나 떨어졌고 그다음에 얼마나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걸 보면서 속상해하죠. 왜? 그게 더 현저한 기억이고 더 중요한 기억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중요해서 더 오래 기억하는 것도 있고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것도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산 주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중요해지면서 다시 또 나중에 현저해져서 계속 바퀴가 돌죠. 그래서 그 빨간불, 그 빨간 그 글씨로 쓰여져 있는 기업들만 계속해서 머리에 남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확률의 법칙을 무시한 우리의 기억의 주관적 왜곡이라고 봐야 되겠죠. 투자에 실패한 기억이나 실수한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거네요. 그 주식 투자에서도. 뭐 부모님들이 자식을 볼 때도 똑같죠. 그러니까 애가 잘할 때 기억을 잘 못해요. 그게 꼭 이러죠. 게다가 너는 칭찬하면 꼭 다음에 이상한 짓 하더라. 꼭 못하더라. 네. 그냥 평균을 회귀해서 늘 가는데. 네, 그런 현상은 그런데 개인이든 사회든 많아요. 네. 근데 뭐 내가 뭐 빼니까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주식 하시는 분들이 또 현금이 생기면 바로 덥석덥석 잘 사잖아요. 근데 아까 이가혁 앵커도 그 핸드폰 휴대전화 케이스 하나 사는데도 1시간을 고민하고 결국 못 샀고 비싼 옷이나 가방 같은 거 하나 사려면 몇 달씩 고민하면서 주식은 왜 이렇게 덥석덥석 사게 될까요? 그 기업을 스마트폰 케이스보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연구됐던 현상인데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 해외 투자를 하는데 그 해외가 남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정도의 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회의가 있고요. 회사 본관 앞에 자전거 주차대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느냐 회의가 있어요. 분명히 첫 번째 회의가 엄청 더 중요하고 규모가 크죠. 그게 한 15분 정도가 끝났는데 회사 본관 앞에 자전거 주차대를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좀 더 각도를 어떻게 설치한 걸 가지고 똑같은 그 임원이 똑같은 그 회의실에서 그 회의를 하는데 2시간 반을 하더라는 거죠. 와. 네, 왜냐하면 그게 더 상상이 잘 되니까. 할 말도 많고. 네. 내가 더 그다음에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으니까. 기업을 모르기 때문에 덥석 사는 거예요. 네네. 그 기업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한 상태라면 어떤 거는 좀 더 제때 살 수 있겠지만 그걸 그렇게 쉽게 사기 어렵죠. 그렇게 큰 돈, 상대적으로 큰 돈을. 그래서 경제지 안 보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혹은 경제뉴스 안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주식은 더 쉽게 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유가 올라간다니까 동방유랑이라고 하는 회사 주식 사는 분도 봤어요. 네. 식용유 회사 주식을. 아니 근데 이게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연장선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막 공부를 해요. 막 기초부터 공부하고 하다가 옆에서 근데 이거 주식 좋대 하면 공부한 거 다 이게 뒤로 무르고 그냥 그 사람 말 듣고 사는 거예요. 팔랑귀.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탄하게 마음 준비를 하면서 막 공부를 했는데 한 번에 그냥 전문가 조언 아니라 옆 사람 조언에 그냥 사버리는. 근데 우리가 모두 그런 경우가 있죠. 주식이 굳이 아니더라도. 네. 저는 심지어 자동차 관련 학과 교수님인데 친한 친구가 야, 저 차 이쁘지 않나 했더니 그거 사고. 진짜. 네. 뭐 저는 뭐 연비, 형식, 뭐 구조, 뭐 플랫, 뭐 바디 뭐 다 보고 사시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걔가 원래 차를 잘 봐. 자동차의 전문가 이신 분인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우리는 옆 사람한테 더 그 말을 다 듣고 그러고 나중에 팔랑귀라고 하느냐. 사실 사람들이 나중에 선택을 할 때요. 그 선택을 얼마나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내리느냐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후회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의 소재도 분명히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디가 맛있어 요새? 그 옆에 있는 곳 골목에 있는 설렁탕집 맛있어. 라고 하면 자기가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맛 없두만 책임져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팔랑귀라고 하는 건 사실 내가 내 선택에 자신이 없고 언젠가 그 책임의 소재를 남에게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를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죠. 맞아. 네가 책임져라는 생각 때문에 옆 사람 말 듣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왜 저러지 싶은 상황들 심리학으로 풀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자, 다음 키워드로 바로 주식 초보 탈출을 위한 방법 심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키워드 주세요.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은 심장이 뛰지 않을 때? 그러면은 살아 생전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교훈인가요? 투자를 반대하시나요? 심장이 마구 뛰지 않을 때라고 해야 되는데 심장이 뛰지 않을 때라고 하니까 정말 심장이 멈췄을 때가 돼버리네요. 네.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어떤 때인가 이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심리학자들이. 흥분했을 때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안 좋은 결정이죠. 뭐 직관적으로 뭐 말이 되죠. 하지만 결정을 내렸는데 흥분돼. 이거 굉장히 맞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쌓아온 직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특히 옷 살 때 생각해 보세요. 막 열받아가지고 혹은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야근 많이 해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뭐 보상 심리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뭐 보복 쇼핑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네네. 산 옷들 대부분 후회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너무 과감한 걸 샀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얼마나 과감한 걸 거. 내가 입을 수 없는 거.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주로 사이즈에 안 맞는 옷을 과감하게 샀다가 이제 괴롭고 민망하게 반품하러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별 뜻 없이 이렇게 딱 집었는데 오늘 옷 한 벌 사야 되는데 딱 들었는데 하는 옷들이 있어요. 이걸 꽂힌다 그러죠. 그쵸. 네, 꽂힌다 그러죠. 그런 옷들은 대부분 남들한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내가 만족스럽게 옷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흥분한 상태라고 하는 건 즉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적인 선택. 네,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직전에 뛰는 상태는 내가 심지어 조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선택도 안 좋아요. 진짜요? 심장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조깅을 막 하고 난 다음에 혹은 자전거 타기를 막 하고 난 다음에 이웃집 이성을 보게 되면 왠지 좋아 보여요. 왜? 내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흥분하잖아요. 네. 그런데 흥분한 상태에서 그 이성을 봤는데 내가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역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을 과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혹은 뭐 심지어는 남들과 싸우고 난 다음에 무엇이든 결정하는 건 안 좋죠. 하지만 결정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딱 보면 뭐가 딱 확신이 든다라고 하는 건 꽤 믿을 만한 신호인데 특히 어떤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믿을 만합니다. 야, 시간이 훅 가는데 네. 마지막 질문 하은 앵커 하고 2교시로 넘어가 보죠. 네네. 이 주식시장이랑 별개로 사실 심리학에서 보는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주식하기 좋은 타이밍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이 좋을 때. 뭐 그렇겠죠. 네. 그런데 장이 좋은 날에도 내가 사고 싶은 주식 딱 하나만 있고 그 기업만 내가 보고 있다라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안 지쳐 있을 때. 내가 안 지쳐 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이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지쳐 있을 때 좋은 결정하고요. 지쳐 있는 상태에서는 빨리 생각을 멈추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지쳤을 때, 즉 아침인 경우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네, 그런데 좀 늦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체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가 안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래야 곰곰이 생각해보고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상암 클래스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알찬 맞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알차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저희가 이럴 줄 알고 또 본방송 마치자마자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 계속해서 우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황사가 남아있겠습니다. 주말 내내 비가 오락가락 이어졌지만 미세먼지를 완전히 씻겨내리진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해소되겠지만 오늘 오전까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은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밤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제주는 순간초속 20m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대구 9도, 부산 12도로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1, 2도가량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대구 21도, 광주 23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껑충 뛰어 봄처럼 따스하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 내일 비가 오는군요. 내일 비로 좀 황사먼지가 씻겨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공기가 깨끗하진 않은 월요일 아침이지만 모두 활기차게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 이어지는 날입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 돈을 쓰게 만들까요? 지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심리까지 한번 김경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2교시가 더 알차고 재밌다고 보충 수업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오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시는 상클이 분들 계신데 네. 오늘도 정말 흥미롭고 유용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본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유튜브에서 만나요. 2교시 고맙습니다.